네, 103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입니까? 자, 쌤이 재무제표는 꼭 암기하라고 했죠. 암기할 때 앞글자 따가지고 제 손자 이름은 현주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 손자 현주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자, 제가 누구예요? 재무상대표. 손은요? 손익계산서. 자는요? 자본변동표. 현은요? 현금 흐름표. 주는요? 주석. 그래서 제 손자 현주 5개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앞글자 따서 제 손자 현주라고 이렇게 외우세요. 자, 다음은 2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22년도 12월 말날 현재 재무상대표의 각 계정의 잔액입니다. 외상매 입금은 얼마입니까? 자, 보니까 재무상대표의 계정 과목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재무상대표 하나 그리면 돼요. 그쵸? 그래서 대차평균의 원리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알고 있죠? 그러면은 보통 예금하고 외상물 추구분 자산이니까 30만원에 70만원을 차변에 놓으시면 되겠죠. 자, 금액만 적으시면 돼요. 굳이 뭐 이름까지 적을 필요는 없죠. 그쵸? 그런데 문제는 외상매입금이 얼마인가? 그럼 일단 대변에 외상매입금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물음표 해놓고요. 자, 미지급금 부채이죠. 자본금도 부채이죠. 자본금은 자본이죠. 그럼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니까 대변이 얼마? 미지급금 15만원, 자본금 30만원이잖아요. 자, 문제는 얘인데 전산회계 1급 자본 파트를 배웠으면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 같은 이런 잉여금들도 자본에 속하는 거 알고 있죠? 그 밑에다가 이익잉여금 10만원도 자본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모르시면 풀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차변 대변 뭐다? 그렇죠. 합계를 내가지고 일치시키면 되겠죠. 그럼 차변의 자산이 100만원이고 대변의 부채와 자본은 어차피 100만원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15만원, 30만원, 10만원 있는데 지금 여기에 얼마 모자라요? 45만원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100만원에서 얘네들을 빼면 되잖아요. 그럼 45만원 나오죠. 그럼 이게 외상매입금의 금액이겠지. 그쵸?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3번입니다. 자, 3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볼게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미래가 기말 결산 시 영업활동에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 자, 차량은 말 그대로 차량 운반구죠. 자, 아무튼 이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아래의 회계 처리를 누락을 했답니다. 그럼 누락을 할 경우에 재무상대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재무상대표에 차량 운반구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누락했어요. 그럼 누락을 한다는 얘기는 차변에 뭐다?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비용을 뭐예요? 발생시키지 않았으니까 비용이 줄었겠죠. 그쵸?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이제 증가해야 되는데 얘를 누락했다면은 감가상각 누계액도 줄었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 봐봐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만원만큼을 분기를 해야 되는데 얘를 안 했대요. 그럼 100만원만큼이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원만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 운반구에서 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가 1000만원인데 만약에 이 100만원만큼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분기했다면은 이 100만원만큼 분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 얘를 여기서 빼잖아요. 빼면은 뭐다? 그렇죠. 이렇게 100만원 빼가지고 이제 밑에 얼마? 900만원 이렇게 보고되는 거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얘를 만약에 분기했다면은 900이 되어가지고 자산이 감소가 되겠죠. 근데 얘를 누락했대요. 누락했다는 얘기는 100만원만큼을 분기 안 했으니까 여기에 100만원만큼이 없었겠죠. 그럼 여기도 없었겠죠. 그러면 900이 아니라 얼마이다? 1000으로 보고가 그대로 되겠죠. 맞죠? 이 말은 곧 감가상각 누계액을 누락한다는 것은 뭐다? 자산이 그만큼 높게 계상이 된다 그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자산이
과대하게 계상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럼 뭐다? 여기 보면은 자 1번, 2번 지문 볼게요. 재무 상태표상 자산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누계획을 누락했으니까 자산은 과대하게 계상이 되었겠죠. 그래서 과대 표시가 된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맞죠? 그럼 쌤, 옳은 것을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근데 1번도 틀렸어요. 자, 왜 틀렸을까? 우리 유형자산이잖아요.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은 1년 이상 사용하는 비유동자산이지 유동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자산이 과대 표시되는 게 맞긴 맞는데 유동이 아니라 비유동이 과다하게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2번은 좀 아깝죠? 왜? 그러면 여기 얘는 비유동까지 맞았는데 어때요? 100만 원만큼이 과대하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과소하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표현으로 하려면은요, 얘는 비유동 자산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과대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에서 답이 나오는 건데 자,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우리 감가상각비 분기하는 거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영업비용이에요, 영업외 비용이에요?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영업비용이죠. 그렇죠? 그럼 영업비용을 줄였으니까 그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영업 외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냥 영업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보시면은 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늘면 늘수록 영업이익이 줄잖아요. 맞죠? 근데 이번에는 판매비와 관리비 감가상각비를 누락했으니까 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줄었겠죠. 그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원장의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는 방법을 통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장부를 마감할 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요, 기말에 항상 남는 잔액을 어떻게 하죠? 그렇죠. 다음 연도 차기로 넘기죠. 그게 차기 이월이에요. 그래서 차기 이월로 마감하는 이제 개정 과목은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쌤, 수익과 비용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 수익과 비용은요, 그 우리 회계 2급 때 공부했죠. 결산되면은요, 얘는 뭐다? 손익으로 마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익으로 마감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단기에 단기 순이익과 단기 순손실에 반영을 시키는 거지 수익과 비용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연도가 되면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영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에서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절대로 차기로 이월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차기로 이월하는 것은 요 세 가지 뿐입니다. 자, 그러면 차기로 이월하는 방법을 통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에 기부금이 되겠죠. 기부금은 비용이니까. 그렇죠. 자, 선수금은 부채이죠. 네. 야, 개발비. 이거를 보고 비용이라고 하면은 이건 공부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개발비는 자산이에요. 무슨 자산? 무형자산. 저장품, 다른 말로 소모품이죠. 이것도 자산입니다. 그래서 2번만 비용이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다음 5번.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해설을 좀 볼게요. 우리 질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목, 그 다음 뭐예요? 신. 그쵸? 자, 이 목신이 이제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질적 특성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목적 적합성을 부합하려면은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필요하다. 알고 있죠? 그리고 신뢰성에 부합하려면은
표현을 충실하게 해야 되고 검증 가능해야 되고 중립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목, 예피적, 그 다음에 심표, 검중 이렇게 암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는 목적 적합성의 하위 속성이고 이 세 개는 신뢰성의 하위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회계정보가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아시겠죠? 즉 유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한다. 맞는 말입니다. 2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의 유용성 판단 기준이 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1번하고 2번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유용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인데 자 3번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이다.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자, 왜 4번이 잘못되었느냐? 비교 가능성은 그쵸?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보다 중요한 질적 특성이다.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질적 특성은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4번은 관계가 없는 거죠. 잘못된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나타나는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아래의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문제 볼까요? 단기 대여금 5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답니다. 자, 우리 결합 관계 보려면은요, 일단 뭐다? 분개해야 되겠죠? 그러면 단기 대여금은 빌려준 돈이죠. 그럼 빌려준 돈 5만원, 이자 1,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일단 차변에 뭐다? 현금이 들어오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5만 1,000원 먼저 분개하고 그러면은 빌려준 돈 받았으니까 대변은 뭐다?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감소하겠죠. 얼마? 얘는 5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변에 1,000원 남죠. 이게 뭐다? 얘는 이제 이자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럼 대변에요. 이게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얼마? 1,000원 수익의 발생. 그러면 현금이 들어온 건 자산의 증가니까 자산의 증가고요. 단기 대여금이 원래는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받아버리면 대변에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로 보는 거고 이자 수익은 대변이니까 대변의 수익 발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수익 발생 이 세 가지의 결합 관계를 여러분들이 그렇죠.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산의 증가는 가, 자산의 감소는 나, 수익 발생은 마니까 가, 나, 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산에게 2급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7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우선 여러분들 자본의 종류 암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쌤이 한 번 더 적어봤는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노객, 이익잉여금으로 구분이 되고요. 자본금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액면가액의 법정 자본금인데 뭐 종류를 따지면 보통주하고 우선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죠. 그리고 자본잉여금하고 자본조정은 같이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보통 이제 자본거래 이익이죠. 그래서 쌤이 주감자 이렇게 암기하고 있고요. 자본조정은 이제 손실이죠 보통. 그래서 얘는 뭐다? 자주감자 미 이렇게 암기하고 있죠. 그래서 쌤이 머리를 자주감자 미 이렇게 암기하고 있죠. 저도 이러고 싶잖아요. 하지만 암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주전자 말고 주감자 맞죠? 머리를 자주감자미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이익이고 밑에 거는 거의 손실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수익노객은 매파 기억나십니까? 무슨 파? 매파. 매파. 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이 있죠. 그리고 적립하고도 나오면은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죠. 법정 적립금에서 가장 이게 적립이 아니고 이거 기억이죠. 죄송합니다. 법정 적립금에서 중요한 건 누구였죠? 예, 이익준비금이었죠.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뺀 후에 장려 지분을 의미한다. 이거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쵸? 이걸 모르시면 안 되죠. 두 번째. 자, 잉여금은 자본거래에 따라서 뭐다? 이익잉여금과 손익거래에 따라서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한다.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아니 쌤, 잉여금은 이익잉여금하고 자본잉여금이 있잖아요. 그쵸?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게 틀린 거죠? 자본거래에 따라서는 뭡니까? 자본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이 아니에요.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 손익거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사입니다. 장사. 아시겠죠? 상거래. 그러니까 손익거래에 따라서는 뭐다? 자본잉여금이 아니고 이게 이익잉여금이죠. 자리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3번. 주식의 발행 금액 중 주권의 액면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뭐라고 하죠? 주식 발행 초과금 알고 있죠? 분개 많이 하셔야만 이런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3번.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해결한다. 맞는 말이죠. 왜요?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은 주식을 발행해야 되니까 대변에 무조건 자본금을 분개하죠. 이게 자본금의 증가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주식을 주주한테 공짜로 배당을 나눠주더라도 일단 어디에서 돈을 빼와야 됩니까? 이익잉여금에서 빼와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은 뭐다? 이익잉여금 해가지고 이렇게 자본을 감소시키잖아요. 맞죠? 쉽게 생각하세요. 이익잉여금은 여러분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에요. 맞죠? 그럼 엄마한테 뭐다? 용돈 드리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 통장에 돈을 빼야 되겠죠. 그럼 통장에 돈을 빼면은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차변에 감소해요. 맞죠? 그리고 돈으로 준다면은 그게 현금 배당이죠. 그때는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거고요. 주식을 주면은요, 대변에, 그렇죠. 주식을 발행해야 되는 거니까 자본금이 나가는 거죠. 자, 이런 분계는 여러분들이 꼭 기본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또 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거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리가 바뀐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이제 재고 자산에서 우리가 배웠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1번 상품권 판매. 자, 쌤이 이마트에서 주로 상품권을 판다고 했죠? 그러면 이마트나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팔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 수익을 인식합니까? 아니죠. 언제 인식한다? 그렇죠. 판매한 상품권이 다시 이마트나 백화점에 돌아와가지고 고객이 매장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야 되겠죠. 이 말은 그렇죠. 이런 상품이나 제품들을 판매해가지고 그 상품권을 회수해야만 수익이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 등을 제공하여 판매하여 상품권을 회수할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그 당시는 수익이 아니에요. 상품권을 판매하면은 여러분들 쌤이 뭐라고 했죠? 이마트가 상품권 판매하면은요 현금 들어오죠. 그럼 이거 대변에 뭘 분개한다? 그건 선수금이에요. 돈만 먼저 받은 거지 물건을 아직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상품권은 선수금이다. 꼭 기억하세요. 2번 위탁 판매. 자, 위탁자는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쌤이 주로 이거는 이제 교보문고를 많이 얘기하죠. 맞죠? 그래서 출판사가 교보한테 책을 맡기면은요, 교보가 제3자죠. 교보가 팔아요. 교보가 팔아야만 수익을 인식하죠. 그래서 위탁자. 자, 출판사는 수탁자, 교보문고가 그 책을 고객들에게 판매해야만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위탁 판매하면은 주로 교보문고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광고 매체 수수료.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9시 뉴스라든지 뭐 어떤 드라마 할 때 중간중간에 광고 나오죠. 그쵸? 그러면 그 광고에 대한 수익은 언제 인식되느냐 그 얘기인데 그냥 그 광고가 나올 때죠. 맞죠? 그 드라마 잠시 하다가 뭐 10초 후에 광고가 시작됩니다.
그때 광고를 띄웠죠. 그러면 이제 뭐다? 광고비는 자연스럽게 방송사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고가 전달만 되면은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왜? 주문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수수료죠. 그럼 이건 언제 소프트웨어를 전달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자, 우리 주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는요, 말 그대로 주문이죠. 그 주문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뭔가가 금액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만약에 이 소프트웨어가 주문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글이나 엑셀이야. 그럼 이런 거는 주문받아가지고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달하면은 수익을 인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문형 소프트웨어는 뭔가 하면은 그 회사에 맞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이런 거는 보통보다 그렇죠.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우리 기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엽적인 내용인데 그래도 1번과 2번과 3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은 그냥 4번을 찍고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였어요. 이런 거 솔직히 수업 시간 때 공부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문형 들어가면은 진행률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만 암기합시다. 다음은 이제 9번 문제를 봐야 되는데 9번 문제부터는 이제 원가 회계 풀이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 원가 회계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암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액의 문제를 풀기 앞서 원가액의 이론 간단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제조용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가는 다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하는 원가로 다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초원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기초원가는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가공시켜주는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원가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전환원가는 결국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니까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빼면은요, 남는 거는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초원가, 가공원가 둘 다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때는 직접 농업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매물원가하고 기여원가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데,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여원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이제 요 두 가지의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는데, 먼저 변동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변동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총 원가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거는요, 단가는 일정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암기하셔야 되고, 반면에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요,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갔을 때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비는 생산량 감소하면은 총원가도 감소하고, 그렇죠? 하지만 단가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근데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생산량 감소해도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가액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9번 문제부터 원가액의 풀이를 하겠습니다. 9번,
원가 및 비용의 분류 중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조원가가 여러분들 전산으로 따지면요 500번대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500번대 비용은 항상 어디에서? 공장, 제조, 그쵸?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이다?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영업용, 4번도 영업부 되어 있죠. 여기에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제조원가하고 관계없겠죠. 그쵸? 그러면은 1번 아니면 3번인데 3번에 보니까 생산부 건물 경비원의 인건비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500번대 비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3번이 답입니다. 그럼 쌤, 1번에 원재료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는 원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원재료를 운반하는 자동차의 처분 손실이에요. 그쵸? 그럼 원재료 운반용 차량도 공장 거니까 이것도 제조원가 500번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죠.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왜요? 운반용 차량은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와 같은 유형 자산을 처분해서 생기는 손실은요. 글자 끝에 무슨 손실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도 얘들아 여기 있는 2번하고 똑같은 아시겠죠?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보다 900번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조심하셔야 되겠죠? 1번. 자, 아무튼 3번 체크하시고 다음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의 배분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거 부분별 원가 계산이죠. 부분별 원가 계산에서는 부분비를 배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직접 배우법, 상호 배우법, 단계 배우법. 그렇죠? 얘들은 상호 간의 용역 관계를 고려하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누는 방법인데 직접 배우법은 상호 간의 용역 관계를 완전 무시하는 거고 상호는 완전히 고려하는 거죠. 단계는요. 일부만 고려하죠. 왜? 이 배부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순서에 따른 배부액이 좀 달라지더라. 그 얘기예요. 아무튼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럼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아닌 걸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비례 배분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조 부문 원가의 부분별 원가 계산 배분 방법은요. 직접, 상호, 단계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아마 다음 시험에서도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암기하셔야 돼요. 또 계산 문제도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구하시오. 자, 쌤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를요, 줄여서 뭐라고 하죠? 제품이라고 하죠? 수업 시간 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완성품이라고도 하죠.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은 이제 무엇을 그려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제공품 계정과 제품을 그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공품 계정에서 바로 구하면 좋은 거죠. 맞죠? 근데 여기서 안 구해지면은요. 제품 계정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거 두 개 같으니까. 맞죠? 자, 제공품은 차변의 기초용품, 단기총기 제공가. 다 만들어버리면 제품, 못 만들어버리면 기마제공품.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제품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계정 가죠. 제품 계정은 이제 차변에 항상 저번 연도에 팔고 남은 게 넘어온 기초의 제품이고요. 얘는 이번에 만든 따끈따끈한 제품이죠. 자, 두 개를 섞어서 팔아야 돼요. 팔면 매출원가, 팔고 남으면 기말 제품. 자, 이 계정은 쌤이 항상 암기하라고 하죠. 혹시나 또 암기를 못하고 있을까봐 한 번 더 설명 드린 겁니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초의 제품 재고액이 있네요. 9만원. 자, 일단 한번 대입을 해보죠. 그럼 여기가 기초 제품이니까 여기에 9만원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이 7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라? 7만원. 단기 총기소 비용이 122만원 되어 있죠. 자, 얘가 제조원가 얘죠. 그리고 매출원가 130만원이 이거죠. 이야, 원래는 이게 제공품 계정에서 구하면 제일 좋은데, 그쵸? 이거 두 개 더해서 이거 빼면 되니까. 근데 이 자료가 나오진 않고 제품 계정에 있는 이 자료만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맞죠? 그래서 쌤이 이 두 개의 계정을 같이 암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어차피 얘하고 얘는 같으니까 뭐 얘나 얘나 둘 중에 하나 구하면 정답 나오겠죠. 그러면은 매출원가와 기말 제품을 더해가지고 137만 원이죠. 여기에서 기초의 제품 9만 원 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제품은 얼마이다? 128만 원이 모자라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공손이 뭐죠? 공손이 쌤이 항상 말하기를 불합격품이다라고 이야기했죠. 흔히 말하는 불량품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공품 계정 보겠습니다. 제공품은 항상 차변에 기초가 있고 그 다음 단기총 재용가가 있고 다 만들면 제품, 덜 만들어지면 기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기초 제공품이 100개가 있고요. 이걸 수량에 할게요. 수량 100개. 자, 단기 총 재용가가 900개가 있어요. 그러면 토탈 1000개죠. 맞죠? 그러면 1000개 중에서 제품이 800개가 만들어졌어요. 800개가. 그쵸? 그럼 나머지 덜 만들어진 건 얼마입니까? 200개죠. 그게 기말의 제공품이 돼야 되겠죠. 근데 기말 제공품이 200개가 돼야 되는데 150개가 되었대요. 어라? 그럼 나머지 50개는 어디 갔지? 이게 뭐죠? 이게 공손품이에요. 왜요? 제품 만들다가 불량 낸 게 50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근데 이 50개는 이제 정상공손이냐 비정상공손이냐 둘로 이제 또 나눕니다. 왜요? 불량이 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이건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쵸? 이런 경우가 정상공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복사기 아시죠? 복사기를 오랫동안 돌리면은요. 한 번씩 A4 용지가 이렇게 그 복사기 안에서 씹히잖아요. 그러면서 복사기가 고장나죠. 그러면 이제 용지도 막 이렇게 끼어가지고 막 찢어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복사기는 오래 돌리면은요, 한 번씩 이렇게 걸리는 거는요,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런 공손을 정상 공손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복사하려고 하는데 실수로 1페이지를 갖다가 10장을 복사해버린 거예요. 맞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다? 내가 부주의 해가지고 그쵸? 1페이지만 10장을 복사해버린 거죠. 이런 게 바로 뭐다? 비정상 공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상 공손은 불가피하고 맞죠? 비정상 공손은 비효율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어떻게 할 거냐? 정상 공손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쵸? 이거는 이해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정상 공손도 그렇죠. 정상 원가에 가산하라는 얘기죠. 즉 제조 원가에 가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비정상 공손은요. 야, 이거는 그럴 수 없다. 이거는 너희가 실수한 거니까 맞죠? 이건 실수한 거니까 막을 수 있었는데 그쵸? 막을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정신 안 차리고 실수한 거니까 이건 어떻게 한다? 그냥 영업 외적인 비용으로 처리하겠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했으면 풀 수 있어요. 1번. 공손품은 정상품에 비하여 품질이나 규격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2번. 공손품은 원재료가 불량 나거나 또는 작업자가 부주의했을 때 생기는 원인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3번. 정상공손이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공손입니다. 그렇죠. 효율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의를 했고, 맞죠? 정말 정상적인 그런 과정에서 물건을 잘 만들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다면은 효율적인 그런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정상 및 비정상 공손품의 원가는 반드시 기간의 손실로서 영업의 비용을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것은 비정상 공손만 처리하는 거지 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제조 원가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자,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한 겁니다. 다음은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부터는요, 이제 부가치세 이론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부가세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다.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요. 2번 법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전자세원기한서 의무 발급 대상자이다.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발급하죠. 오케이. 3번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뭐다? 시가로 한다. 틀렸죠. 왜요? 이 공급가액은요. 금전 외, 그러니까 돈 말고 다른 물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받은이 아니고요. 자기가 공급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팔았던 물건에, 그쵸? 공급한이에요. 받은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부가세를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맞죠?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한 물건의 시가를 봐야 되는 거지, 맞죠? 구입한 물건의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판매한 물건, 즉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한이 원칙적인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4번 부가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를 것을 예정하고 있는 세목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세? 간접세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공급한이에요. 받은이 아니에요.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공급시기 별표. 우리 공급시기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죠.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다음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현금 판매나 외상 판매는 그냥 일반 판매예요. 일반 판매는 재화가 인도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도가 되는 물건이 아니다. 그때는 뭐다? 이용 가능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도, 이용 가능 꼭 기억하시고요. 2번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장기 할부가 나왔네요. 언제이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는 말이죠. 우리 네 가지가 있었죠. 누구? 장, 중, 완계. 자, 장이 뭐예요? 지금 보고 있는 장기 할부. 중, 중간 지급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죠. 걔는 계속적 공급. 이 네 가지는 항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였죠. 3번 반환 조건 판매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이 조건이 붙어 있는 판매는요, 무조건 그 조건이 뭐다? 성취가 돼야 돼요. 맞는 말이죠. 또는 그 조건에 대해서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 기간이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한이 지나가지고 판매가 확정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죠. 자, 폐업 시 잔존재화는 간주 공급이죠. 자, 간주 공급 네 가지 어떻게 외우죠? 사자, 개폐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사업상 증여,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폐업 시 잔존 재화. 무슨 말입니까? 이래버리면은 곤란하죠. 네. 자, 얘들이 뭐예요? 공급이 아니지만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들이죠. 자, 그 중에서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언제가 공급 시기이다? 그렇죠. 폐업한 날이죠. 폐업한 날이에요. 재화가 사용되거나 판매된 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폐업한 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폐업한 때입니다.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납세지도 시험에 잘 나오죠. 납세지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어딥니까? 보통 사업자의 그 주소죠, 그렇죠? 사업장의 주소죠. 그래서 이 사업장의 주소가 일반적으로 납세지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소재지라고 하죠. 소재지. 근데 이제 업종별에 따라 가지고 약간 차이는 나죠.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이 뭐라고요? 소재지로 한다. 그렇죠. 사업장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2번. 근데 제조업은 어때요? 제조업의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제품을 완성한 장소죠. 그래서 제품을 완성하는 그 장소를 사업장 주소인 소재지로 보겠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공장을 말하는 공장 한마디로.
3번. 광업의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쌤이 기본 강의 때 그 얘기했죠. 원래 광업은 여러분들 광산에서 광물을 채우라는 거죠. 그럼 어디가 사업장이에요, 원래는? 탄광이죠. 근데 탄광이 사업장이면 대표이사는 탄광으로 출근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탄광을 사업장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로 하겠다? 그 탄광을 관리하는 어떤 그 사무실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광업 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겁니다. 에이, 탄광이 사업장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막 거래처한테 저희 사업장 오실래요? 어딥니까? 예, 산 꼭대기 어디에 있는데요?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다음 4번. 무인 자판기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의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무인 자판기 아닙니까? 무인 자판기 안에 사장님이 계시면은 사장님 그 질식하겠죠. 그래서 무인 자판기 안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판기를 뭐라고요? 그 나중에 자판기에 대한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아시겠죠? 설치한 장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자판기를 갖다가 모 학원이나 또는 관공서, 뭐 도서관 이런 데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공서, 도서관, 모 학원은 내 사업장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설치한 장소는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을 내 사업장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판기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고, 결국 뭐다? 돈을 꺼내가지고 막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한번 이렇게 계산도 해보고 또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있겠죠. 그런 장소가 바로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란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복습 꼭 해주시고요. 자,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